장대장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일본처럼 이제는 저출산, 우리 출산이 지금 1인당 여성 1인당 한 명꼴이 안 된 0.83가 85라고 지금 뉴스에서 계속 나오는데 이게 참 저출산이 문제다. 우리의 이제 수명이 평균 수명이 계속 올라가서 즉 일본식 저출산 고령화 그렇게 되면은 생산 가능 인구가 적어져서 어쨌든 우리나라의 경제 타격이 집값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게 이제 계속해서 일본식 장기 침체라고 하는데 과연 그러면은 일본이 인구 감소가 돼서 집값이 장기 침체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지금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기사를 읽고 상당히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다.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여러분들에게 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러면 일본 집값을 장기 침체에 빠뜨리는 원인이 뭐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집값 법을 꺼뜨린 게 고령화? 틀렸어. 아예 틀렸다고 그냥 대놓고 얘기하는데 공급 폭탄이야. 제가 왜 이 지금 시점에 이런 또 얘기를 하냐면 또 이런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 지금 공급이 뭐 이번에도 이사 대책 때 전국에 83만 가구 또 서울에 뭐 32만 가구 물론 이 수치는 또 경실련에서는 뭐 사기다 뭐 터무니없는 얘기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또 많은 분들 찬반론이 있고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정부에서는 지금 공급 폭탄이라는 좀 심리적인 안정을 주기 위한 그런 어떤 그 공급 대책도 분명히 저는 들어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게 실현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된다고 가정한다면 과연 이게 공급이 많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집값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다. 저출산 뿐만이 아니고 이 공급 폭탄이라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아주 지금 논리적인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도쿄의 일본 도쿄의 한 아파트 타운인데 저도 제가 제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2015년인가 제가 도쿄에 다녀와서 거기에 이제 집도 많이 보고 많이 그 부동산도 제가 그 어떤 순회를 가서 브리핑도 받고 했는데 일본은 또 지진이 요즘에 많이 나니까 불안하기도 한데 이 지진 문제가 바로 이 공급을 많이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짧은 기사를 먼저 보자면 일본은 1990년대 버블 붕괴 이후 20년 이상 주택 가격 침체를 보였다. 1990년에 버블이 왔기 때문에 지금 무려 30년 전에 버블이 왔기 때문에 정말 오래전에 버블이 온 겁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 얼마나 경제가 성장하면서 집값이 올랐습니까? 90년 이후로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물론 이제 IMF나 금융위기 때 한번 하락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우상향을 엄청 했잖아요. 한때 저출산 고령화에 의한 생산 가능 인구 감소가 주택시장의 장기 침체 원인이라는 인구 결정론이 유행했다. 이게 지금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해서 집값이 떨어진다고 계속 유행을 했는데 하지만 아베노믹스가 본격화돼. 즉 아베가 지금 뭐 겉표면상으로는 건강상의 문제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뒤로 빠져 있고 지금 총리가 바뀌었지만 아베가 꽤나 아마 일본 총리 중에 가장 긴 집권을 했던 게 아베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아베노믹스가 본격화돼 2016년 이후 도쿄는 물론 지방 토지 가격이 오르면서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가 주택 과잉 공급과 정책 실패에서 비롯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니까 인구 문제가 아니고 아베노믹스가 와서 여러 가지 정책으로 지방 토지 가격이 오르면서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가 주택 공급 과잉과 정책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인구 감소 때문이 아니다. 지금도 인구 감소는 계속 진행형인데 왜 아베가 2016년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부동산 가격이 올랐겠느냐. 인구 감소가 아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2, 3년간 집값이 급등하고 있지만 일부 유튜브를 중심으로 집값 폭락이 퍼지고 있다. 지난 2, 3년간 집값이 급등을 했지만 우리 지금 서울 수도권을 비롯하면 6에서 7년 정도가 쉼없이 지금 올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집값 폭락론 외치는 유튜버들
제 기억으로는 2017년부터인가 폭락한다고 했던 문제 아직도 폭락한다고 합니다. 2014년부터 조금 오르기 시작하고 15, 16 오르니까 2017년도 폭락한다. 2018년 폭락한다. 2019년 폭락한다. 이 폭락한다 지금 현재까지 폭락한다는 것을 하루에 한 번 방송 내지 두 번 방송 계속 방송합니다. 맞지 않았잖아요. 근데도 보면은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러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적어도 맞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거는 맞지 않은 정보를 아주 오랫동안 주는 건데도 그걸 갖다가 지지를 한다. 그거는요, 폭락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다. 폭락하는 게 맞아서 그거를 계속 보는 게 아니고 폭락하길 바라는 거다. 저는 한편으로는 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예. 이런 문제는 어떤 부동산 전문가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이슈로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어떤 뭐 유튜브 수입을 가지고 뭐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좀 강하다고 보는데 참 어쨌든 이해는 안 가지만 다양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 폭락론의 근거 중 하나가 고령화에 의한 일본식 버블 붕괴론이다. 지금 대부분의 폭락론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본식 고령화, 저출산, 인구 감소. 예. 거의 99%는 그런 것 같아요. 한국의 생산 가능 인구 15세에서 64세까지 2017년 3,757만 명으로 2017년에 정점을 찍었고 줄어들기 시작해서 지난해 인구가 33,000명이 줄면서 사상 첫 자연 감소. 작년에 33,000만 명이 생산 가능 인구가 줄면서 처음으로 이제 감소하기 시작했다. 지금 언론에서 계속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해서 이제는 부동산 위험할 때다. 늘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일본에서도 저출산 고령화가 1990년대 버블 붕괴와 부동산 장기 침체가 결정적이었다는 인구 결정론이 유행했다. 한때 유행했고 생산 가능 인구 감소가 일본의 부동산 버블로 붕괴로 이어졌다면서 한국 등 아시아 국가는 물론 미국도 고령화에 따라 주택시장이 장기 침체될 것이라고 주장했던 이런 유명한 교수들도 있었다. 일본 주택 가격 장기 침체의 원인은 저출산, 고령화만이 아니다. 주택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정책 실패. 자, 이게 중요합니다. 주택 수요 공급의 불일치. 네. 수요가 많을 때 공급이 안 되고 수요가 없을 때는 공급을 때려박고 그 다음에 정책 실패. 이 정책 실패가 이제 어떤 정책 실패인지 나옵니다. 이 복합적인 요소였다는 겁니다. 일본 주택 공급량 인구가 많으면 미국의 2배고 영국의 2.6배다. 공급량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주택 가격 상승과 하락이라는 사이클을 주기적으로 반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 떨어졌다 올라갔다가 하는데 우상향을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장에 넣어놓는 이 금리, 예금금리,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가는 지금 예금금리. 지금 유럽이나 미국은 거의 마이너스 금리나 마찬가지거든요.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가는 금리를 놔두면 실물 자산은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은행에 넣어놓는 것은 돈을 갉아먹는 거다. 일본의 주택시장 전망 침체가 장기화된 이유는 고령화보다는 주택 공급이 비탄력적이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자, 미국의 경우 2000년대 평균 156만 가구가 공급됐고, 자, 여기 나옵니다. 2000년대에는 미국은 평균 156만 가구가 공급이 됐고 가격이 급등했던 2005년 착공 주택 수가 200만 가구를 넘었다. 2000년대에는 평균 156만 가구씩 매년 공급이 되다가 2005년에는 착공 주택 수가 200만 가구였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착공 주택 수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뛰었다는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금융위기로 집값이 급락한 2010년에서 2013년에는 평균 66만 가구로 공급이 급감했다. 그러면은 2000년대 156만 가구에 비했을 때는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금융위기에서 집값이 급락하니까 공급이 줄어들었어요.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집값이 줄어드는데 공급을 확대하는 건설사가 어디 있고 그런 나라가 어디 있고 그런 정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반면 일본은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1980년대 연평균 공급 가구 수가 136만이었는데 버블이 붕괴한 1990년대에는 버블 붕괴가 가지고 집값이 떨어지는데 오히려 144만 가구로 집값이 오를 때보다 공급을 더 해버립니다. 집값이 떨어질 때. 이상한 정책이죠. 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미국은 공급 급감이 가격 반등으로 이어졌지만 이 줄어드니까 급감한다. 우리나라도요.
입주 가구가 작년에 4만 5천 가구인가요? 거의 4만 7천 가구인가 그랬고, 올해 2만 7천 가구인가 그렇고, 내년에 1만 7천 가구. 입주가 엄청 줄어듭니다. 지금 정책에서 발표하는 거 3기 신도시 2028년, 2030년, 앞으로 8년 후, 10년 후에 입주합니다. 그러면 이 7, 8년 동안, 빨라야 8년 동안 이 집값이 어떻게 될까요? 일본은 공급 폭탄이 가격 회복의 발목을 잡았다. 그러니까 이 집값이 떨어지고 경제위기 때 왜 이렇게 폭탄이 나왔는지, 일본은 2000년대 들어서도 도시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으로 도심은 물론 신도시에서도 재건축 재개발로 주택 공급을 늘리고 있다. 그러니까 2000년대 들어서서 1990년대에 버블이 붕괴하기 시작하니까 국가 경쟁력을 세우자 해가지고 도심 또 신도시 재건축 재개발로 해가지고 주택 공급을 엄청 늘렸다고 합니다. 일본 인구 1000명당 착공 주택 수가 2018년 기준으로 해서 7.5가구로 미국의 3.8가구의 거의 2배, 영국의 2.9가구의 2.6배이다. 인구 1000명당 주택수는 일본이 494채로 한국 412채, 미국 421채보다 많다. 그러니까 일본이 2018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착공을 공사를 했던 이 가구 수가 미국이나 영국보다 2배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인구 1000명당 지금 주택수도 현재 일본이 494채고 우리 한국, 미국보다 많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주택 공급이 많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원인이 첫 번째고요. 그러면은 왜 과잉 공급을 했느냐 하는 게 국가 경쟁력을 높여서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지진 빈발로 인한 중고주택 불신이 과잉 공급 초래했다. 자, 이것도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은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진짜 예전에 집값이 많이 올랐던 그런 주택들이 거래가 안 되니까 공짜로 주거나 돈을 주면서 사르라고 하는, 뉴스에 나오죠. 최근에도 계속 나왔고, 그런 주택들이 많다는 거예요. 일본에 지방 중소도시나 이런데. 얼마 전에 또 지진이 일어나서 막 이렇게 집이 흔들리는 것도 지금 뉴스에 또 나왔죠. 예전에 나왔던 쓰나미의 전초전이 아니냐 뭐 이런 불안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저라도 제가 일본에 산다고 하면은 뭔가 지진에 안정된, 그러니까 신축 같은 경우는 더 지금 최근 공법으로 집을 지으니까 좀 더 안전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나라마다 지역마다 문화 환경별로 시대별로 다 선호하는 게 다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부산 뭐 다 선호하는 게 달라요. 지역별로 특성이 있어요. 교통 문제, 뭐 여러 가지 학군 문제, 모든 게 결합된 건데 단 한 가지 문제로 무조건 집값이 떨어진다, 올라간다, 그렇게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부동산 문제야말로 모든 게 복합적입니다. 우리 왜 의식주 중에 하나인 주잖아요. 주식이 아니고 주거잖아요. 요즘에 하도 주식 옆에 보니까 주만 나오면 주식이라고 그래. 주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복합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가족 문제는 뭡니까? 직장 문제, 애들 학교 문제, 뭐 주변의 편의시설, 주변의 환경, 교통 문제, 모든 게 복합된 게 바로 주거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복합적으로 봐야 되고 복잡한 거기 때문에 심플하게 결정을 내릴 수 없는 문제다. 지진 반발로 인해서 이 공급이 초래가 된다. 그래서 일본의 유명한 경제연구소에서 2018년에 13.6%인 빈집 비율이 2033년에는 30%를 넘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빈집 비율이 일본이 많다는 얘기가 계속 그 뉴스에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른바 신축 신앙이 공급 과잉의 원인이라고 진단한답니다. 일본인들은. 그럼 왜 빈집이 많냐? 왜 신축으로 가느냐? 바로 이게 지진 문제라는 거죠. 일본인들이 신앙이라는 말은 신축 선호한다는 건 지진이 반발하는 일본의 특수성의 원인이다. 신축 주택이 중고보다 내진 성능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통계가 놀랍습니다. 일본의 중고주택 거래량이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18년에는 14.5%인데 미국 81%, 영국 85.9%, 프랑스 70%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는, 저도 미국 뭐 가봤지만 오래된 건축물도 많아요. 100년 되고 막 그것도 거래가 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신축이 많은 거고. 근데 일본은 어쨌든 간에 중고 거래라고 주택 거래라고 할 수 있는 게 14.5%면 굉장히 낮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신축 선호를, 재건축한 새 아파트를 선호하지만 일본은 지진이라는 그런 지질적인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크게, 그래서 계속해서 신규 주택을 공급하고
공실이 많이 생긴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보세요. 공급이 신축 아파트가 계속해서 서울 집값 오른다, 수도권 오른다고 하니까 이 지금 상비 신도시가 계속 들어서고 택지지구를 개발해서 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주변에 경기도권, 수도권의 주변에 교통이 좀 인프라가 떨어지고 연식이 된 아파트가 과연 그때 가면 팔 수 있을까? 집값을 걱정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내 집이 있으니까 나는 머리 아픈 거 싫어.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재산가는 항상 내 주택의 가치가 떨어지면 대출을 받으려고도 담보도 적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려고 해도 안 팔린다? 아주 싸게 헐값에 팔아야 되는데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공급이 많이 되면 일본처럼 팔려고 해도 아예 아무리 싸게 팔아도 주인이 안 나타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주택 공급이 많이 된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겁니까? 임대용 주택 대량 공급도 공급 과잉의 또 다른 원인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정책에 대한 얘기입니다. 정책, 무슨 정책이냐? 농지를 택지로 받고 임대주택을 지으면 절세할 수 있고 제로금리 상황에서 임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농지가 실제로 농사 짓는 목적으로 해서 농지증이라 해서 그 취득을 해야 돼,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일본에서는 이런 정책적인 문제가 자꾸 농지를 택지로 바꿔서 신축을 공급하게 만든다.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저는 이 부분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소멸위기 소도시가 땅값이 급등했다. 이 부분 엔화 약세와 동남아 비자 발급을 완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좀 그게 있어요. 자기 나라만. 우리나라도 되게 무시하잖아요. 동남아 얼마나 무시하겠어요. 근데 지금 걔네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 동남아 비자 발급을 완화시켜서 자꾸 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2012년에 835만 명이었는데 2019년에 3,188만 명. 오사카, 후쿠오카 뿐만이 아니고 지방 대도시까지 바로 이 소도시 땅값이 30% 40% 뛰고 호텔, 주택, 건설 붐이 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를 외국 관광객을 보완하는 시대가 된 거다. 자, 우리나라 보세요. 한 5, 6년 전 제주도 엄청나게 중국 관광객들 왔습니다. 2017년까지 왔나요? 그때 뭐 유명한 연예인들 뭐 호텔 짓는다, 뭐 우리나라 기업들 가서 뭐 호텔 짓고 무슨 또 일반 우리 그 국민들 한 달 살이 뭐 게스트하우스 붐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었죠. 땅값이 고공행진했습니다. 연예인들 뭐 거기서 뭐 이효리부터 시작해서 뭐 살고. 근데 사드 문제부터 터지면서 그 중국 관광객도 안 오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코로나까지 왔지만 제주도 땅값 툭 떨어졌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더라도 이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것도 외국인 관광객이 큰 몫을 합니다. 특히 인구가 많은 중국 관광객은 큰 몫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명동도 보세요. 면세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다시 급증을 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또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또 다르다. 이 정책적인 문제고 정치적으로 얼마나 잘 풀어지느냐 이런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해도 캐나다 등은 집값이 급등했다. 우리나라 생산 가능 인구 감소해서 집값 떨어진 게 아니다.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일본이 인구 감소가 됐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졌다. 아니다는 거예요.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해도 캐나다는 왜 집값이 떨어지지 않았느냐 라는 건데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직면한 유럽 국가들도 똑같습니다. 이민을 통해서 인구 감소를 막았다는 거예요. 전체 인구 중 이민자 비율이 독일은 12.8, 영국 9%, 이탈리아 8.5%, 프랑스 6.9%, 일본은 2%. 그러니까 훨씬 높다는 거예요. 이민자 비율은. 그러니까 인본이 이제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자, 2010년 이후 생산 가능 인구가 하락세로 돌아선 캐나다는 지난 10년간 집값이 2배 정도 올랐다. 2010년부터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를 했는데 지금 현재 10년이 지난 현재 집값이 그때보다 2배 올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한 것을 이민자로 그걸 바로 채웠다는 겁니다. 버블 악몽 겪은 일본은 초저금리에도 지금 완전 초저금리에도 집 안 사고 월세살이를 한다고 합니다. 대출을 갖다가 많이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쿄 신축 작년 1.7%만 올랐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불황을 막기 위해 돈풀기 정책을 펴면서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상당수 국가에서 지난해 주택 가격이 급등했다. 지금 대부분의 세계 각국의 어떤 OECD 각국 나라들은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일본은 전년보다 소폭 상승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합니다. 집을 안 산다고 해요. 한 부동산 조사 기관에 따르면 수도권 일본 신축 분양 아파트 평균 가격은 전년보다 평균 1.7% 올랐다고 합니다. 버블기인 1990년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고가, 그러니까
버블전에 비해서 사상 두 번째로 지금 고가이긴 한데 그래봐야 1.7%밖에 안 올랐다. 올랐다는 아파트 분양가가 30년 전 가격보다 더 낮아 일본 부동산 장기 침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거다. 오늘 이 기사 내용은요, 일본의 부동산 장기 침체가 인구 감소가 아니다. 공급 과잉이고 정책의 문제이다.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많이 올랐고 또 저출산 고령화로 가는데 이 시기에 공급 과잉을 너무 과다하게 하다 보면 쉽게 얘기해서 지금 단순하게 단기적인 부분만 보고서 이렇게 집을 많이 짓는다고 하면 나중에 장기 침체로 갈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정책의 문제를 잘 풀어서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아야겠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집값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국내의 현안, 또 3기 신도시에 따른 현안, 또 해외 사례는 어떤지 여러분들 보시고 여러분들도 판단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매주 화요일 라이브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화요일 오후 2시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시간대가 좋은지 한번 여러 가지로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양한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해서 여러분들 고민을 털어놓으시고 제가 여러분들 고민 상담을 해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오후 2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많은 상담, 또 해외에 계시는 교포분들, 네, 주재원분들 이메일, 문자 주고 계시는데 많이 주시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고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둘 중에 시청자님께서는 어느 쪽에 더 끌리신가요? 그래도 이쪽이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